육개장께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아무래도 조지아에 구금됐던 우리 한국인들이 무사히 귀환했다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전세기로 모두 무사히 입국을 했고요. 다행히 건강 상태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과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짚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비자 문제인 것 같아요. 공항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마중을 나갔고요. 대통령께서 들은 그 전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빨리 모시고 오지 못해서 송구하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던 새로운 비자와 체류 자격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이 비자 문제가 10년 넘게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뭔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체류 자격 부분들에 있어서 오랫동안 우리가 좀 손 놓고 있었다는 부분들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정말 이 조지아주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체포 구금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잖아요. 좀 황당무계한데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는 유감 표명을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그 관세 협상 자체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신들이 투자를 받고 싶으면 우리가 700조 원 투자하는데 투자권을 만들어달라. 투자권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투자를 받을 생각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조금은 이 부분을 지금 미국에서는 좀 수습하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사인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냥 뭐 사인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여건들을 다 해결한 뒤에 우리 근로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맹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방 동맹이 70년인데 어떻게 우리 동맹국의 어떤 이런 우리 근로자들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냥 돌아왔으니까 끝났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전문 비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동반자법, 한국 동반자법 이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단은 완전한 미국 우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규범 또는 관례 이런 것들도 다 무시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윽박지르는 형태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기인한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물론 부수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좀 더 실용주의적이죠. 이게 더 맞으면 형식에 굳이 연연하지 않는 게 있지만 미국은 이제 그런 절차를 좀 더 하고 있고 그런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왔던 그런 국제 평화와 연대 이런 아름다운 말들과는 멀리 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은 상존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그 최소화시킬 수 있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탓하면 뭐 끝도 없잖아요. 그럼 결론은 우리가 그 탓을 해서 뭘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얻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될 걸로 보여요.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사람 중에 우리 미국 사람들 교육시켜줄 사람들은 좀 남아주면 안 돼 이런 말 했잖아요. 미국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또 글로 싹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3,500억 불 뭐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받을 거 확실히 받는 식으로 이제 그 틈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비자 관련한 문제들도 10년 넘게 정체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일어난 일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전략 방향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회담과 구금은 좀 별도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회담은 회담대로 좀 따로 진행을 하되 구금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뭐 쓰레기 같은 음식을 줬다. 총까지 겨눴다. 그리고 자진 출구에 서명하지 않으면 뭐 10수년 동안 구금될 수 있다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산부까지 구금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물론 뭐 트럼프 정부에서 2016년에 제정됐었던 그 임산부 구금 예외 규정을 체포율을 올리겠다고 바꾼 건 있지만 어쨌든 동맹국에 대한 예우나 대우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우리 정부가 정확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는 전 입장이고요. 회담과 관련해서도 뭐 팩트시트가 어떻게 작성될지 모르겠지만 이 구금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좀 나와줘야 되고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구금된 것에 대해서 동맹국으로서 입장을 표명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여야 공의 정치권이 좀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 2012년 FTA 발효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비자 문제를 좀 해결해 놓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냥 E2 비자, 투자자 비자의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하는 부분만 개정을 했고 싱가포르나 칠레처럼 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조치가 없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파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정치권 공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기인 총장께서는 어쨌든 지금 이 구금 사태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관세 협상은 조금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상 이 사태가 어떤 정도의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는 예측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후속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거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분위기로 읽히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태가 나왔고 또 미국의 상무장관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처럼 똑같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 사인 안 하면 뭐 관세 높게 때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서도 한미 문제는 쉽지 않다. 솔직히 이렇게 토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과연 이번 사태가 어떤 변수로 작용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예측을 해보죠. 후속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이면 합의라든지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명백히 우리에게 불리한 어떤 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개념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온 것이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여지를 열어놓고 국익 위주로 실익 위주로 우리는 따지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물론 그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저번에 관세협상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져오겠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맞는 의견일 수 있겠으나 이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조지아주의 현대나 LG 이 공장에 있어서 건설을 하는 전문 그 근로자들이 지금 구금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런 요건들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미국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어서 투자가 안 되면 그 손실액들이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번에 316명의 한국인들을 구금하고 17조 원 정도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걸 그대로 그냥 구금 사태는 구금 사태로 끝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본도 그렇게 오랫동안 머뭇거렸거든요. 그 투자액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을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서명을 했는데 우리도 당분간은 뭐 상무장관이 아무리 미국에서 압박을 하더라도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건을 좀 우리 외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걸 유리하게 볼 만한 여지를 좀 찾고 싶어요, 저도. 근데 이 상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러트닉 장관이 얘기하는 그 수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니네 25% 그냥 맞을래? 우리랑 협정해서 서명할래? 딱 요 두 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은 몰라요. 근데 일본과 했던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 3,500억 불인데 우리는 그 금액 중에는 뭐 대출 보증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현금이 가지 않는 뭐 그런 정도까지 포함해서 생각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날까지 돈을 다 입금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본이 서명한 부분이요. 예. 계좌이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이런 거가 있겠죠. 3,500억 불은 우리 외환보유고의 한 85%다. 네. 이거 다 금방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시간 끌 생각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상무장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못하는 거죠, 서명을.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한미 FTA 시절에 관세 하나도 안 물었는데 25%를 다 맞으면서 뭐 시장을 다른 데로 유럽으로 바꾸거나 하면서 이거를 피해갈 거냐, 아니면 미국과 어떻게든 해서 이걸 낮추고 할 거냐, 이 선택인데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전문가도 아니고. 네. 일단 뭐 하워드 장관이 얘기한 건 협상이잖아요. 지금 한미 간에 치열한 돈에 관한 협상인데 그것도 수백조 원의 협상인데 미국이 좀 더 압박을 느끼는 건 아닌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렇게 보이고요. 물론 우리도 잘 풀어야 되죠. 그리고 3,500억 달러를 일본처럼 할 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기초통화국도 아니고 그 정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이 하는 것은 5,500달러를 트럼프가 사실상 여기에 투자해라고 지정하면 그 계좌에 45일 내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우린 돈이 없어요. 미국을 한 번에 다 넣을 수도 없잖아요. 김용범 정책시장에 따르면 1년에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외환 달러는 200억에서 3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이 1,000억 달러 어디다 넣어라. 그럼 우리가 빌려서 넣어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계산기를 잘 두드려야 되는 게 대미 수출을 제가 쭉 보니까 보통 한 달에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지난 8월 대미 수출이 관세 협상 등의 영향으로 약 12%가 줄었어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상품이 가격 경쟁력이 좀 더 떨어지거나 또는 관세 협상 때문에 수출을 이리저리 시기를 옮기는 게 영향을 줬겠죠. 그러면 12억 달러 정도 사실은 수출이 덜 간 건데 3,500억 달러랑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약 300개월 정도 됩니다. 25년 분량이에요. 그러면 아주 이제 비약적인 예지만 그냥 안 하고 차라리 수출로 피해보는 그 기업들에게 이 돈을 지원해서 다른 수출 다변화를 하거나 계산기로만 따지면 네. 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일본 협정을 한 걸 보면 투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원금 회복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5대5로 미국과 일본이 나눈다고 돼 있죠. 근데 제가 트럼프라면 절대 수익이 안 나는데 투자할 것 같아요. 수익이 나면 50% 일본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나은 데야 사실은 세금으로 할 투자를 일본 돈으로 하는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500달러 투자하면 그건 거의 날린다고 봐야 돼요. 그럴 바에 정확히 좀 계산기를 잘 두드려서 그냥 사인이 지금 급한 게 아니라 그럴 바에 그냥 관세협상 이대로 가고 물론 자동차 업계는 좀 손해를 보겠죠. 네. 다른 데는 3,500달러는 사실 우리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익을 볼 수 있겠잖아요. 그걸 잘 자원을 배분하면 합리적인 방안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런 일단 자세로 임하고 있고 그게 실용적인 접근이고 맞다고 봅니다. 네, 합리성을 찾는 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거고 합리적이지 않은 건 지금 미국 정부의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3,500억 달러의 투자 성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나 지금 미국에서 밝히는 것 SPC 특수목적법이 만들어가지고 외환보유고에서 3,500억 갖고 와라. 이게 이미 보도가 됐고 백악관 대변인도 뭐라고 했냐면 3,500억 달러를 경제안보협력기금에 쓰겠다. 거기서 90% 투자한 미국에 재투자하고 거기서 미국의 부채를 갚는 등 대통령이 지정하는 용도에 따라서 쓰겠다라고 이미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년에 상원 선거가 있거든요.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조지아주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공포를 했으니까 미국에서는 번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화되느냐 조기에 마무리되느냐는 미국에 달려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좀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미국이란 조폭이 상인들한테 보호비 받는 거예요. 맞아요. 또 장사하게 해줄 테니까 요 돈 내. 근데 보호비가 보증금 다 배고 사돈의 8촌 빚까지 다 끌어안아서 내야 될 거다. 그러면 이건 판단을 달리 해봐야죠. 일단 그런 자세로 물론 이 숫자만 계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라는 것도 있고 안보적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건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한테 지금 협상 중인데 자 우리도 생각해 볼 테니 협상 카드를 다 공개해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이재명 정부가 딱히 정파적인 걸 떠나서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손해보는 장사는 본능적으로 하기 싫을 거예요. 저희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관료들도 그런 태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믿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재명 봅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시간 정도는 저는 APEC까지는 아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 국익에 좋았으면 내가 사인하지 좋지 않은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사인을 어떻게 하냐라는 입장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사태는 벌어진 일이고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 삼아서 네. 국익을 최대화하는데 그런 외교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을 가지면서 하나 또 덧붙이면 저는 왜 APEC을 얘기하냐면
그 한미 정상회담 가운데 관세 협상보다는 주로 됐던 게 페이스메이커였어요. 그래서 김정은을 끌어다 놨고 그 김정은을 끌어오는 상황에서 에이펙 경주에서의 어떤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 저는 이 안보 동맹 부분들을 저는 관세 협상의 레버리지로 생각했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제주에 있었던 구금의 상황까지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최대한 우리 쪽에서 아까 박 시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거를 지급할 여력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끌어갈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나.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구금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애를 태울 때 전세기 일정이 하루 돌연 연기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석과 비판들이 계속 나오면서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했던 말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발단이 소년보 세계로 교회 목사 구속과 관련이 있다. 종교 탄압에 대해서 미국도 호응하고 있어서 이제 이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다가 또 이뇨한 국민의힘 의원이 주초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금 사태의 원인이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보복 차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이번 구금 사태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대변인.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까지 다 생각해서 뭐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치밀하다고는 보지도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해석을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빠져들게 되겠죠. 사실관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루 연기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남을 사람 좀 남아주면 안 돼 해서 그 우리 말 자국민도 때문에 훈련 좀 시켜줘. 이 그것 때문에 하루 제안이었잖아요.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소년보 목사 뭐 구속한 거 뭐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특검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특검에서 구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찰에서 이미 이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가 달라서 나중에 정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논리 구성부터가 하나의 그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윤 대변인님은 이걸 반대한다는 거는 알겠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부의 잘못 때문에 이게 기인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류인지를 국민의힘도 여쭙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예. 지도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도부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간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간판들이 조금 비루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으로서 야당답게 하려면 최소한 팩트 체크는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흔들던 사람들이 주장하던 내용들을 그래도 야당 보수 정당에서 이거를 지금 현재 조지아주에서 한국인들이 구금되고 정말 분노에 차 있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소년보 목사가 뭐라고 트럼프가 그거를 꺼들떠나 보겠어요. 오산 미군 기지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에서 전 세계가 보는 와중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오해다. 그랬는데 이걸 또 끄집어내서 이걸 이유로 대면 좀 말 같은 소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세기 일정 하루 미뤄진 건 이미 기술적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라고 미국이 오피셜리 발표를 했는데 그걸 안 믿고 소년보 목사 구속 때문에 그렇다. 지금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공신이라고 하는 그 찰리 커크 피습과 사망 때문에 온 언론이 다 도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까지 좀 외신을 둘러보니까 소년보 목사에 대한 구속 내지는 한국 그 기사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뉴스로 다뤄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외교를 결부지어가지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백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도한 정치 공격이다. 그냥 전환길 씨 수준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 뭐 내부 구성원들이 다 각각 생각이 다르지만 지도부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공당의 제1야당의 지도부의 입을 통해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음모론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라는 상식적인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뭐 장외투쟁도 준비하고 감정이 많이 이렇게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발언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 전 대변인님께서
미인증 패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언이 좀 조심스러운데. 그 패널 얘기 나왔으니까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님한테도 뭐 인증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언급이 있었나요? 인증된 분이 도대체 누군지 먼저 알고 싶어요. 예. 근데 만약 당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소년보 목사 구속 때문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의 이 석방이 풀어주는 게 늦어졌다. 민증 패널이 그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면 방송이 부적합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물론 미국의 구구, 한국 구구와 연결돼서 트럼프의 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점은 지난번에 약간 확인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으니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 말대로라면 자 트럼프가 싫어하니까 우리가 수사를 하지 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따로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 돼서 광고를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한참 그 극우의 얘기로 이어졌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극우 세력들이 국내뿐 아니라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 현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한길 씨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지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 미국으로 가서 유튜브 연결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미국으로부터 망명 제안을 받았다. 최근에 이렇게 밝혔어요. 신변 안전 문제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제 생각에는 망명 제안을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전환기 씨가 누구라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전환기 씨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망명하는 게 어때? 한국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 당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체포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망명 요청을 해라.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전환길 씨가 지금 미국에 있는 거는 전 피신에 있다고 봅니다. 도주는 아니고 피신에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걸 보면 전환기 씨가 없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전한길 씨가 한참 전당대회 때 주도권을 잡고 가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있더니 지금은 굉장히 이 국내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뭔가 좀 힘이 빠진 느낌이 있잖아요. 장애투쟁하면 돌아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전한길 씨도 전한길 씨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뭔가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도 보이고 있고 그랬더니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뭐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손절하냐 뭐 이런 느낌도 나오고요. 뭐 내부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네, 전환길 씨 얘기 안 하죠. 그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기 위한 후보 입장에서는 전환길이든 뭐든 뭐 써야 되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결선까지 간 대표 선거는 차이가 거의 안 났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라도 기대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심리가 작동을 하니까 전환길 씨가 크게 보였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전환길이 뭐 최고위원회 지명되네 안 되네 얘기했을 때 밖에서 있겠다 하니까 뭐 의병 얘기하면서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근데 엊그제 그 장외 투쟁 하면서 우리가 뺄셈 정치를 할 수는 없다. 한 분이 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죠. 네, 또 다 같이 불러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전한길 씨가 언급이 됐고 그래서 과연 이게 장동혁 대표와의 거리가 실제로 좁혀지고 있는 건지 멀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내부에서도 계속 끈끈한 끈을 가져가는 건지. 그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장동혁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지도부에 계셨던 분이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분의 정치적 목적이 또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본인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은. 당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뭐 전환길이든 누구든 언급하면서 뭔가 또 대중을 자극하고자 하시는 분은 결론적으로 전체 국민보다는 본인한테 표를 줄 수 있는 본인이 그 대상 표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환기 씨는 전당대회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큰 때에 주목을 받았던 거고 지금 이재명 정부 자체는 약간 실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기 씨의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전환길에 대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발단 전개 과정이다. 그냥 요 정도로 전 보고 있고요. 덧붙여서 전환기 씨가 망명 얘기를 했으면 저는 본인이 뭐라고 무슨 망명 왈가왈부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네. 본인 급을 올려서 나는 망명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의도라고 보는데 이왕 결심한 거 하셔라. 국제연합 정신이라면 몹쓸 것을 타국에 버리는 일은 나쁜 일인데 그냥 거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장동혁 대표가 전환기 씨 같은 분을 거리를 두는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환기 씨 좀 아파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망명이라는 그것이 정말 실제한다면 누구한테 그런 제안을 받았는지 그리고 신변 위협을 당했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그런 위협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나를 건드리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일관된 기조를 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믿습니까? 전환기 씨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조롱과 비판 내지는 그런 비난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좀 안타깝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당 내부에 대한 이야기 어제 여당 내 가장 큰 갈등인 투톱 특검법 개정안 두고 충돌이 있었다 이 얘기 한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여당 인사들에 대한 갈등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곽상원 의원과 최민희 의원인데 이게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곽상원 의원이 주 초에 SNS에 민주당이 장외 인사에게 휘둘리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올렸고 그냥 말하면 유튜버 이제 정확히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을 글을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최민희 의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이제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1등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뉴스공장 223만 구독자의 집단 지성을 왜 외면하냐. 이랬는데 이제 또 곽상원 의원이 아니 나는 그냥 유튜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거를 국회의원이 봤지? 뭐 이러면서 지금 확전 양상이잖아요. 이 곽상원 의원은 진위가 뭐라고 보세요? 곽상원 의원은 사실 이게 없던 사실을 본인이 주장한 바가 아니라 경향신문에서 그러니까 이 정치에 유튜버들이 끼치는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썼어요. 그거를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그 언론의 지적 같다. 그래서 이 정치가 유튜브에 휘둘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꼭 여당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야당도 그랬잖아요. 지난 정부도 유튜버에 빠진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그냥 어떤 정책과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로 와버리면 위험하다. 그래서 유튜버들의 정치의 이 개입들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한 보세요? 거예요. 그래서 재차 곽상원 의원은 개인 김어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 유튜버를 얘기한 것이고 유튜버계에서는 여당에서는 김어준 씨가 대표적으로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최민희 의원께서 왜 발끈하는지 그 부분은 다들 의아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적을 하면 김어준 씨가 발끈해야죠. 네. 당사자니까. 근데 왜 대리인으로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곽상원 의원은 궁금한 거예요. 왜 국회의원께서 특정 유튜버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나서셨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건전한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서 나오는 것들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213만 구독자 뭐 무시하면 안 되죠. 그 구독자에 대해. 그러면은 다른 유튜버들이 구독자가 많으면 그 말에 따라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 숫자 그리고 뭐 특정 인물 얘기하는 것보다 정당이 그럼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당은 여러 여론을 받아서 정화해서 그 정화된 의견을 가지고 국회든 공론회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조직이라고 볼 때 유튜버든 뭐 누구든지 간에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걸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의 생각으로는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투톱이 싸우는 이 과정을 봐도
강성 지지층 의견을 그대로 받고 당대표가 그것을 뭐 강성 지지층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닐 테니 거기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걸 안 하니까 원내대표랑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본 당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뭐 전환길 얘기하고 했잖아요. 적어도 전환길이 뭐 김어준처럼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점에서는 좀 빠릅니다. 저희는 계속 그쪽으로 갈 거예요. 계속 막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망명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든 당 안에서 그런 것이 공론장으로 못 들어오게끔 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당 안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눈치 그만 보고 좀 세게 좀 그런 작업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 두 사람 곽상원, 최민희 의원 간의 논쟁은 전 건강한 논쟁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냥 서로 간에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러고 하면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다. 구조적인 걸 봐야 되는데 곽상원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이전에 없었던 거 아니고 뭐 이전에도 계속 많은 그냥 말 별로 안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저에게도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방송에서 수십만 동시 접속자를 가지고 있고 얘기할 수 있죠.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의 한 분야라고 봐요.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매몰돼 있다는 건데 제가 매몰이라고 표현을 쓴 거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를 보고 또 다른 유튜브도 몇 있지만 보고 있는 분들은 민주당 권리당원 그러니까 민주당을 또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강성인 열성인 지지층인 경우가 많죠. 근데 민주당의 전당대회나 어떤 후보자, 선출직 후보자를 뽑는 경선 구조가 거의 권리당원의 힘이 압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창구가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자가 되기에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15만 명 또는 김어준 씨 유튜브를 보는 뭐 100만, 200만 정도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1,700만 표심을 균일하게 반영하냐? 그건 아니죠. 한쪽에 보다 강성이에요. 이분들의 특성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해체, 검찰 해체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는. 뭐 그중에 일부 주장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닌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 해체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만약에 어떤 특정 지지층들이 원한다고 해서 강력히 요구한 데서 그게 되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다수를 획득했을 때 저쪽 해체하겠다라고 덤비면 이게 형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열성 지지층들은 그걸 관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찍었던 분들 중에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열성 지지층에만 매몰된다면 더군다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작용이 나오기가 쉽다. 그런 우려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경선 과정에 당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를 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이잖아요. 그럼 미디어에 대한 특히 뉴미디어에 대한 그 폐해 내지는 그 단면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사람인데 한쪽 유튜브를 이렇게 아주 곽상원 의원과 같은 합리적인 지적을 한 사람을 향해서 뭔가 불합리한 지적인 것처럼 그렇게 역성을 드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시잖아요.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흔하게 내려져 오는 그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공정한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그 정치의 가치. 그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막후에 정말 비대화되는 그 유튜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말씀은 저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특히 과방위원장 출신의 최민희 의원이 역성을 드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220만 집단지성을 왜 외면하느냐? 그러면 보수 유튜버인 신혜식, 신혜한수 160만이고 전환길 강사 55만인데 그것도 집단지성으로 인정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국회 과방위원장, 상임위원장으로서 좀 균등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물밑에서는 이야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곽상원 의원이 이걸 표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한다고? 감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하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곽상원 의원은 왜 이 시점에 그러면 그렇게 기존에 있었던 문제 제기를 수면 위로 끄집어낸 건가요? 그게 아주 단순합니다. 기존 레거시 언론에서 이제 다루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언론에 표면화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보고 끄떡끄떡 하신 분들이 꽤 있었겠는데 이거를 말은 하지 못했죠.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정당 문화가 예전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과감 없이 얘기했던 것이었는데
당원들에게 찍히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문자 네. 폭탄이라든지 괜히 미움 살 일이 있냐 하면서 아예 침묵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당이 살아있는 정당으로서 저는 건강한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각상원 의원이 바라는 바는 이제 우리가 정당을 좀 건강하게 만들려면 할 말을 하자. 이게 어떤 본인이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한 명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줘야만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용기 있는 좀 선택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비난받는 문자보다는 응원하는 문자가 많다더라고요. 곽상원 의원에게. 네, 곽상원 의원에게. 그래서 차단을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의외로 막 쏟아질 줄 알았더니 한 7대3 비율로 네. 이렇게 용기 있는 어떤 그런 발언에 뭐 좀 격려를 보낸다. 누가 7입니까? 신이 이제 그 좀 비판이 많이 있지요. 예. 근데 저는 곽상원 예. 의원이 좋은 문제 제기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합리적인 의문들을 가지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것들도 사실 이건 좀 아닌데 갸우뚱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문제 제기하면 이른바 수박이라고 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얘기를 아예 못하는 거였는데 가장 큰 그 어떤 세계가 이제 김어준 씨 등 일부 유튜브 방송 이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언급이 되면 안 될까 봐 주저해서 말을 못해서 건강한 토론이 막히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매몰됐다는 표현을 쓴 거고 근데 곽상원 의원이 처음으로 이건 문제 있습니다라고 손을 든 거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실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강하게 맞받을 때는 다 본인도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지 않고 전화 연결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화 들어서 연결하면 뭔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인터뷰를 뭔가 지금 하시고. 균형을 좀 못 잡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요. 근데 저는 예. 이거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이게 유튜브라는 게 여야 막론하고 진영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하는 거에만 매몰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라는 또 제도를 통해서 그냥 사람이 편향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이게 정치권 들어와서 아까 윤 대변인 얘기했듯이 정당이 그런 걸 정화하고 필터를 해서 좀 건강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그대로 한쪽의 진영에서 듣고 믿고 싶은 건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그 생산물의 포장지가 돼 준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한 번쯤은 문제 제기를 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언제든지 문제 제기해서 건강한 토론으로 이어갈 수 있는 문화가 정치권에서 좀 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밀 통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윤 전 대통령의 지각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실이 전용 비밀 출입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경호처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폭로가 나오고 있고 이게 언론 보도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문 옆에 어떤 입구에서 바로 지하로 통하는 길을 만들어서 대통령은 그 길로 출근을 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윤건영 의원이 예전에 이런 의혹을 이미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짜 경호 차량을 9시에 맞춰서 출근시킨다는 얘기가 있다. 뭐 그랬더니 뭐 그거는 경호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나니 사실은 이게 자비를 들여서 했지도 않았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게 사실이면 많죠. 만약에 이 지하 통로를 지금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네. 그럼 지금도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철거하고 복구하는데 더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각을 공식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각해도 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지각을 대비한 통로를 만들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거 누가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가졌던 의문인데 예. 뒤에 알고 보니까 이거 당연히 생겼어야 되는 의문이었구나. 그리고 그게 풀렸어요. 예전에 이제 가짜로 9시 전에 가짜 출근 차량을 먼저 보냈잖아요. 에이구 하고 말았는데 이제 든 의문이 이번 지하 통로를 두고 그러면 진짜는 어떻게 오지? 대통령실 직원들이 볼 때는 아까 대통령이 출근했는데 또 출근하네? 뭐지? 이게 당연히 그때 가졌어야 되는 의문인데 네. 못 가졌다가 지하 통로가 있으니까 역시
경호처는 세심하구나. 제가 김성훈 차장과 같이 일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세밀하대요. 그러니까 트렁크에 풍선을 넣어서 축하를 할 만큼 50대에도 상당히 세심한 분인데 이분이 참 살뜰히 앞뒤를 맞춰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대가 나중에 갔을 때 들키면 언제 나갔다 들어오신 거지? 이럴까봐 지하 통로로 몰래 출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 통로를 만드는 일이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지하 통로를 만든 예산을 허가해 줄 리가 없죠. 그러면 어느 예산에선가 전용하거나 이용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들도 특검에서 좀 이른바 빡세게 좀 봐서 그게 전용인지 이용인지 아니면 완전 뭐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 건지를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 통로를 보면서 지강용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를 아끼면 애를 버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각을 하면 경호처나 주변의 참모들이 일찍 다니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출근은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원을 해야지 지각을 그냥 마음 놓고 하십시오. 그 지하 통로를 파주면. 그래서 저는 이 국정 자체가 제대로 돌아갔겠냐. 사실 보면은 술에 취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윤건영 의원도 그랬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쪽에서 술에 취해 있고 지각하느라고 비밀 통로로 다니고 대통령의 배우자는 저쪽에서 매간매직해서 그 어떤 그런 어떤 금품이나 받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한탄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의 근태 그리고 나라 예산 뭐 지금 이게 거론됐는데 사실은 이런 비밀 창구가 있었다는 거 통로가 있었다는 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실을 드나들지 않았나 이제 이런 의혹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특검에서 이 부분을 그냥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들여다보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요. 김건희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사실은 뭐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짚었지만 종묘를 CCTV를 끄고 뭐 자기가 사적으로 지인들을 모으는 그런 장소로 썼다. 뭐 이런 게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확장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특검을 기간을 늘리고 뭐 인원을 충원하고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 서정욱 변호사요. 김건희 씨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권순표 뉴스 하이킥에 출연을 해서 김 여사가 권력 서열 1위다. 판단력도 항상 대통령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내란 이 계엄 이거 알았으면 막았을 거다. 그래서 절대로 미리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요지요? 지금 요 얘기만 들으면 김건희 여사를 좀 띄우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듣고 나면 묘한 감정이 들지 않아요? 뭐 이분 말씀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는데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이걸 계엄을 알지 못했다는 거에 지금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계엄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김건희 씨 그럼 26일에 있는 재판을 앞두고 좀 더 그런 논리로 진행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더 지금 불리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뭐 권력설 1위라는 말까지 해버렸다고 하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판단력이 뛰어났으면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매관매직 의혹까지 받으면서 금거부기를 받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서정욱 변호사의 말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계엄을 선포한 게 밤 새벽 아니었나요? 10시 17분이죠. 10시 반. 그때도 성형외과를 합니까? 아니요, 낮에. 그러니까 그렇게 저녁에 큰일이 있었으면 낮에 병원을 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뭐 얘기 아닌가요? 시차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둘러댈 수 없는 이유를 갖다 붙인 거라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이 말인즉 김건희 여사도 알 수 있다라는 그 여지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동정 내지는 연민이 있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두둔하는 것 이것은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행동이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문장을 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김 여사가 권력 서열 1위다.
V0라는 말이 있었지만 여러 드러나는 걸로 이건 맞는 말 같다라고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다음에 판단력도 항상 대통령보다 뛰어나다라는 건데 이 보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웬만한 포유류면 다 뛰어납니다. 일단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자폭하는 동물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것도 같은 종족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그래서 웬만한 포유류는 대통령보다 판단력이 뛰어나다. 알았다면 말렸을 것. 요거는 의문이 갑니다. 제가 말할게 아까 보다 뛰어나다 비교급이기 때문에 말렸을 판단력이 있을까? 그건 아직 의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가 이게 첫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 조롱과 희화화와 육회 상쾌와 이 경계를 제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평작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저는 경계선에 서 있어서 늘상 보거든요. 이 정도면 육회 상쾌 통쾌가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균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육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구독, 알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전 부대변인,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